그레고리 흘라디의 묘한 죽음. 지은이 남킹. 제3부. 니콜라이 흘라디는 꿈에서 돌아왔다. 누군가 그를 흔들었다. 두목, 움직일 시간입니다. 그를 깨운 이는 감방 동료 알렉산드로였다. 니콜라이는 아쉬운 듯 천천히 상체를 일으켜 세웠다. 꿈은 지극히 평범했다. 시시포스 시내의 한가로운 오후 풍경이었다. 그의 앞에 완곡한 곡선의 산책로를 따라 미모사 가로수가 줄지어 늘어섰다. 부드러운 바람에 촘촘하게 잎이 박힌 나뭇가지들은 이리저리 춤을 추었다. 황금빛 꽃들은 햇빛을 받아 빛나며 나른한 공간을 화사하게 만들었다. 그 속으로 니콜라이는 천천히 걸었다. 아내 안나가 어느새 다가와 그의 손을 잡았다. 그녀는 쉴 새 없이 자신의 불만을 떠벌렸다. 당신은 늘 앞만 보고 홀로 걷기만 하는군요. 이렇게 한 번씩 제 손을 잡으면 어디가 덧나는가요? 가끔 뒤도 한번 둘러보세요. 저기 저 우리 아들 안드레이가 멋진 젊은이가 되어 뛰어오고 있잖아요. 우리 딸 마리아는 어떻고요? 이제 어엿한 숙녀가 되었잖아요. 저기 저 보이나요? 깔깔거리며 웃고 있는 당신 딸 말이에요. 니콜라이는 어느새 호숫가에 이르렀다. 호수의 절반은 연꽃이 점령했다. 사람들이 주변을 한가로이 맴돌았다. 어떤 이는 책을 읽으며 그림 같은 풍경에 빠져들었고, 어떤 이는 애인과 함께 손을 맞잡고 서로에게 미소를 보냈다. 작은 아이들은 호숫가에서 놀며 순수한 미소를 보냈다. 그 오후는 마치 시적인 향연이 펼쳐지는 것처럼 아름답다고 니콜라이는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실제로 이런 경험을 한 적이 거의 없었다. 니콜라이는 알렉산드로가 건넨 거친 붕대를 몸에 칭칭 감았다. 그리고 그 위에 죄수복을 걸쳤다. 그는 침대 밑에 숨겨두었던 플라스틱 송곳과 손전등을 꺼내 주머니에 넣었다. 그 송곳은 칫솔 막대를 갈아 만든 거였다. 몇 시지? 5분 전 4시입니다. 알렉산드로가 숨겨둔 휴대폰을 조심스레 꺼내 들여다보며 대답했다. 니콜라이는 길게 한숨을 쉬고 문으로 다가갔다. 적막한 새벽에 숨막히는 안개가 물체들을 희미하게 비추었다. 니콜라이는 그 어둠 속에 깊이 파고들어 얼어붙은 심장의 박동 소리를 몸으로 느꼈다. 그는 눈을 번뜩이며 창살 밖 복도를 살폈다. 이곳에서 살아남기 위한 절박함이 그의 눈동자에 가득 담겼다. 젠장, 나는 그저 평범한 오후에 머무르고 싶었단 말이야. 더럽게 꼬여버린 내 인생. 잠시 후 발소리가 들렸다. 또박또박 선명하면서도 규칙적인 소리. 이윽고 그 소리는 니콜라이 방 앞에서 멈췄다. 그리고 딸깍거리는 자물쇠 소리, 끼익하는 소리와 함께 속삭임이 들려왔다. 나오시오. 니콜라이는 발소리를 죽여가며 교도관의 뒤를 따라갔다. 희미한 빛이 일정한 간격으로 그들을 흐릿하게 비췄다. 협소한 통로가 이어지고 무거운 철문들이 여러 번 열리고 닫히는 소리가 공간에 울려 퍼졌다. 니콜라이의 걸음은 점점 무거워져 갔지만 그의 의지는 결연해졌다. 이윽고 그들은 독방이 길게 늘어선 통로에 도착했다.
그는 주머니에 있는 송곳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그의 마음은 비틀림과 분노로 가득 찼다. 얼음 같은 눈빛은 그의 복수심을 그림자처럼 품고 있었다. 교도관이 열쇠로 철창을 따라 손을 뻗어 독방을 열었다. 문이 열리는 순간 니콜라이는 어둠 속에 널브러진 검은 그림자를 보았다. 니콜라이는 손전등을 켜고 천천히 다가가 그의 얼굴을 확인했다. 올렉시아, 그의 신복이 확실했다. 그 순간 철문이 조용히 닫혔다. 그리고 철창 밖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시간 지키시오. 10분이요. 올렉시아가 어둠 속에 천천히 눈을 떴다. 그리고 니콜라이를 올려다봤다. 그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이미 그는 모든 것을 체념한 듯한 표정이었다. 어쩌면 그는 이곳으로 끌려올 때부터 예견하였을 것이다. 결코 살아서 나갈 수 없다는 것을. 니콜라이는 그런 그를 보는 순간 분노와 의문으로 가슴이 저렸다. 그가 신뢰하던 사람, 그가 믿었던 몇 안 되는 유일한 친구, 모든 것을 공유하던 관계. 결코 이런 침묵과 혼돈의 냉기 속에 마주칠 인물이 아니었다. 왜 그랬어? 니콜라이는 송곳을 꺼내 손에 꽉 쥐었다. 그리고 다시 물었다. 누가 그랬어? 누가 나를 이곳으로 보낸 거야? 보스입니다. 그럴 리가. 레오가 왜 나를? 시시포스. 시시포스? 네. 보스는 시시포스의 마약을. 그건 이미 끝난 이야기야. 너도 알잖아. 펜타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좀비 도시를 만들고 싶은 거야? 응? 너도 똑똑히 두 눈으로 봤잖아. 이웃 도시들이 다 어떻게 변했는지. 스티그마, 아케론, 코클린, 프레기스, 루테. 이 아름다운 흑해 도시들이 불황화가 넘쳐나고 약탈과 살인이 난무하는 지옥이 되었다는 걸. 하지만 니콜라이, 불쌍한 니콜라이, 당신도 느끼고 있잖아요. 이미 골든타임은 지났다는 걸. 다른 마피아들이 벌써 시시포스에 대량으로 펜타닐을 팔아제끼고 있어요. 중과 부적이에요. 우리만 고고한 척할 수는 없어요. 시간 문제라고요. 당신이 고집을 피우는 한 시시포스는 곧 적들의 소나기에 들어갈 거예요. 이러지 마, 올렉시아. 시시포스는 작은 도시야. 내 형제들만 뭉쳐도 충분히 막을 수 있어. 그 쓰레기들을 모두 청소할 수 있다고. 이미 끝난 일이에요, 니콜라이. 5대 마피아 간의 협정이 맺어졌어요. 당신은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군요. 누가 당신을 이곳으로 보냈는지 당신은 감도 잡지 못하는군요. 그래, 누구야? 누가 나를 이곳으로 보낸 거야? 올리거. 올리거? 내 동생 올리거? 이 새끼가 죽으려고 환장을 했나? 니콜라이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올렉시아의 멱살을 움켜쥐고 송곳을 그의 목에 들이댔다. 한 줄기 피가 그의 껄떡이는 목을 타고 바닥으로 흘러내렸다. 다시 한번 말해봐. 누가 그랬다고? 당신을 배신하지 않으면 당신 형제 모두가 타깃이 된다고요. 알겠어요? 제발 현실을 직시하세요, 니콜라이. 올리거는 당신을 살리고 동생들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기 위해 당신을 제거한 거라고요. 니콜라이는 그 순간 힘이 쭉 빠져 쥐고 있던 송곳을 놓치고 말았다. 그를 괴롭혔던 모든 혼란이 삽시간에 분명하게 다가왔다. 그는 뒤로 물러나 벽을 등지고 털썩 주저앉았다. 빈 곳, 텅 빈 곳으로 고통이 채워졌다. 난 그저 평범한 오후에 머물고 싶었어. 그때 철문이 조용히 열렸다. 교도관이 낮은 소리로 니콜라이를 불렀다.
시간 되었어요. 갑시다. 니콜라이는 억지로 몸을 일으켰다. 그는 모든 의지가 다 빠져나간 너덜너덜한 육신으로 어기적 교도관을 따라갔다. 희미한 빛이 일정한 간격으로 다시 그들을 흐릿하게 비췄다. 더욱 협소한 통로가 이어지고 더 무거운 철문들이 여러 번 열리고 닫히는 소리가 공간에 울려 퍼졌다. 니콜라이의 걸음은 이제 한 발짝 내디는 것조차 위태로워 보였지만 그의 결심은 더욱 굳어졌다. 그는 앞서가는 교도관을 불러 세웠다. 교도소장과 면담을 하고 싶소. 교도소장 미하일러가 니콜라이를 반갑게 맞았다. 그래, 요즘 생활은 어떻습니까? 지낼만 합니까? 신경 써준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미하일러에게 니콜라이는 최고의 고객이었다. 니콜라이가 수감된 이후 그의 차 트렁크에는 철마다 맛있는 시시포스산 과일 상자가 실리곤 하였다. 물론 그 상자의 바닥은 현금으로 채워져 있었다. 얼굴이 좀 수척해 보입니다. 뭐 불편한 거라도 있으신가요? 말만 하세요. 성심성의껏 편의를 봐드리겠습니다. 교도소장은 마치 물건 사러 온 고객을 대하는 장사치처럼 말을 했다. 불편한 거는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물어볼 게 있습니다. 네, 말씀하시죠. 예전에 장기 수감자를 대상으로 한 용병 모집을 들었습니다. 아직도 유효한가요? 용병에 지원하시려고요? 네, 그건 안 될 말입니다. 저 미꾸라지 같은 정치인들이 야합해서 만든 졸속 행정입니다. 그래, 우리나라가 유럽에서 가장 못 사는 거는 인정합니다. 교도소가 턱없이 부족한 것도 네, 맞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재소자들은 우리 국민이 아닙니까? 장기수들이 여기서 밥을 먹으면 얼마를 먹는다고 그 돈 아끼려고 젊은이들을 사지로 몰아넣습니까? 지금까지 용병으로 끌려가서 살아 돌아온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거긴 한마디로 지옥입니다. 그래서 가겠다는 겁니다. 네? 교도소장은 어안이 벙벙한 얼굴로 니콜라이를 쳐다봤다. 어차피 저는 버려진 카드입니다.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을 운명. 그냥 전쟁터에서 죽겠습니다. 하지만 교도소장은 안타까운 표정으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말을 흐렸다. 그의 MVP 고객이 단순 변심으로 떠나겠다고 하는 상황이 못내 못마땅하기만 했다. 삐 하는 경고음과 함께 니콜라이는 눈을 떴다. 붉은 전멸등이 요란하게 움직였다. 긴장을 다그치는 공기가 그를 애워쌌다. 거친 비행 소리가 수송기의 내부를 꽉 채웠다. 그의 호흡은 거칠어지고 얼굴에는 두려움이 새겨졌다. 니콜라이는 맞은편 동료를 쳐다봤다. 그의 얼굴에도 긴장한 표정이 역력했다. 그와 떨어진 공간은 야전에서 흘릴 피의 풍경을 반추하듯 붉디붉었다. 비행기는 어둠 속으로 계속해서 나아갔다. 곧 낙하 신호가 떨어졌다. 낙하대원들은 안전띠를 풀고 조심스레 문 쪽으로 걸어가 일렬로 줄을 섰다. 문 주변에 배치된 장비들이 작동했다. 그 소리는 니콜라이 귀에 미묘한 고음과 진동을 전달했다. 니콜라이는 손에 있는 장갑을 끼고 문의 조작장치에 손을 올려 문을 여는 순간을 기다렸다. 간헐적인 소리와 함께 비행기 문이 천천히 열렸다. 세찬 바람이 비행기 내부로 들이닥치며 그의 얼굴을 강타했다. 그는 버티기 위해 지지대를 있는 힘껏 꽉 잡았다. 그리고 한 발짝 한 발짝 앞으로 나아갔다.
마침내 그는 문으로 내려다 보이는 검은 세상과 마주했다. 그 속으로 그는 주저없이 뛰어내렸다. 어두운 공기가 그를 격하게 포옹하였다. 그는 자유낙하의 경이로움 속에 숨을 규칙적으로 쉬려고 노력했다. 그리고 낙하산을 펼쳤다. 별빛이 그를 따라다녔다. 그는 아름답다고 생각했다. 그의 심장은 들뜸으로 뛰어올랐다. 하늘을 나는 동안 니콜라이는 뒤죽박죽 뒤섞인 과거의 기억을 떠올렸다. 어머니가 떠나자 아버지 자이밀의 폭력은 니콜라이에게 향했다. 그는 묵묵히 참았다. 왜냐하면 그가 반항하거나 거부한다면 아버지의 구타는 동생에게로 틀림없이 향할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다. 집안에 빈 술병이 쌓일수록 자이밀의 폭력은 커져만 갔다. 아버지의 요구는 단 하나, 술이었다. 니콜라와 올리거는 거리로 내몰렸다. 그들은 매일 아버지의 술값을 벌어야만 했다. 니콜라이가 학업을 포기하고 동네 외곽에 있는 양조장에 말단 사원이 된 것은 그런 연유였다. 그 양조장은 시시포스에서 생산하는 옥수수와 보리를 발효하여 전통적인 방식으로 위스키를 제조하였다. 니콜라이는 나이가 어렸으므로 제조 과정의 특정 부분을 맡지 않고 그때그때 필요한 곳에 투입되어 작업을 거들었다. 덕분에 그는 발효, 증류, 숙성, 운반까지 위스키 제조 과정의 모든 부분을 두루두루 배울 수 있었다. 양조장의 일과는 대부분 오후 2, 3시경쯤 되면 끝이 났다. 왜냐하면 그다지 술 주문이 많지 않았다. 별로 나쁘지 않은 품질의 위스키였지만 상표명은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 심지어 시시포스 주민조차 모르는 사람이 태반이었다. 그러므로 이 위스키는 시의 일부 음식점과 술집에만 싼값으로 제공되었다. 양조장 창고에는 재고술이 항상 넘쳤다. 관리도 엉망이었다. 직원들은 일이 끝나면 다들 배낭에 위스키 한두 병쯤 넣어서 퇴근하였다. 엄연한 불법이지만 일종의 관행이 되어버렸다. 술을 좋아하는 이들은 집에서 마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은 동네 가게에서 식료품으로 바꾸거나 팔기도 하였다. 니콜라이도 열심히 술을 챙겼다. 당연하게도 그가 가져간 술은 모두 아버지의 목구멍으로 흘러들어갔다. 양조장 사장은 금이로바로 알려진 마피아 보스의 막내 아들 이고르이다. 이 조직은 주로 러시아의 노보로시스크와 노벨리스크를 중심으로 활동했으며 마약 밀매, 불법 도박, 협박, 강도 등 다양한 범죄 활동으로 악명을 떨쳤다. 이후 그들은 호텔, 카지노, 주류 산업 등에 진출하면서 비교적 합법적인 사업으로 크게 성공하였다. 하지만 이고르는 형들과 달리 사업에 그다지 재능이 없었다. 대부분 사업을 말아먹고 이제 이 양조장 하나만 남은 상태였다. 하지만 이것도 부실 경영으로 곧 무너지기 직전이었다. 게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직원들이 빼돌린 술이 세무서 감사에 적발되었다. 즉, 주류세 횡령 혐의가 씌워진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을 취재하던 지역 신문 기자는 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직원들이 퇴근 때 한두 병 정도 훔친 게 아니라 일부 선임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팔레트 단위로 수만 병을 훔친 증거를 발견한 것이다. 대대적인 수사가 진행되고 대부분의 양조장 직원이 사건에 연루되어 끌려갔다. 이제 회사에 남은 이는 일부 신입사원뿐이었다.
그 중에 모든 양조 기술을 알고 있는 이는 니콜라이가 유일했다. 하루아침에 그는 양조 회사 매니저가 되었다. 그에게 행운이 찾아온 것이다. 하지만 그는 영리하고 대범하였다. 그는 야망이 있고 그 행운을 이용할 줄 알았다. 그는 곧바로 사장을 만났다. 그리고 그의 매니저 수락 조건을 요청했다. 먼저 제 아버지를 알코올 중독 재활센터로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그곳에서 평생 머물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지. 술 판매에 관한 모든 마케팅 권한을 제게 주십시오. 물론이지. 그리고 회사 수익의 10%를 제게 주십시오. 그것도 그렇게 하지. 제 동생 올리거를 이곳에서 함께 일하게 해주십시오. 좋아. 이상입니다, 사장님. 감사합니다. 나의 조건도 들어주겠나? 네, 말씀하십시오. 양조장의 술이 단 한 병도 빠져나가지 못하게 해주게. 약속드립니다. 철저하게 재고 관리하겠습니다. 그날 이후 니콜라이는 이고르에게 매일 재고 현황, 생산 현황, 판매 현황을 보고하였다. 니콜라이는 저장고부터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동안 안 팔린 술이 오크통에서 수십 년째 방치되고 있었다. 그는 제조 연도별로 재고수를 정리했다. 그는 술의 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숙성 기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동안 엉망으로 재고 관리를 한 덕분에 30년 이상의 숙성 제품이 제법 남아 있었다. 그는 전문 디자이너에게 청탁하여 술병 모양과 라벨 디자인을 고급스럽게 바꾸었다. 동네 술집과 식당에 싼값으로 납품하던 것도 모두 끊어버렸다. 그리고 온라인 판매를 시작했다. 희귀술 컬렉터가 타겟이었다. 커뮤니티를 조성했다. 극소수의 일부 억만장자들에게만 비밀리에 유통하던 최고급 위스키 30년, 40년, 50년 산 제품, 컬렉터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그는 정품 인증서를 만들고 이고르의 형들이 운영하는 고급 호텔과 카지노에 판매했다는 서류를 조작했다. 그리고 컬렉터들이 직접 방문해서 실물을 확인하고 구매 의사를 밝히면 특별 할인 한정 판매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렸다. 양조장은 최대한 낡은 상태로 그냥 두었다. 누가 봐도 옛날 전통 방식으로 술을 빚는다는 것을 각인시키도록 만들었다. 그리고 아버지 술꾼 친구 중 나이가 많고 입담이 좋은 사람을 채용했다. 그들은 주류 감별사로 둔갑하여 찾아온 컬렉터들에게 천상의 맛과 향을 지닌 위스키에 대한 끝없는 찬양을 늘어놓았다. 그의 마케팅 전략은 성공적이었다. 컬렉터들이 성지순례하듯 양조장을 찾았다. 병당 $10도 하지 않던 술이 경매에서 최고 $100,000까지 뛰었다. 위스키 전문 매거진인 몰트 위스키 이어북에도 당당히 이름을 올렸다. 지역 방송국과 신문사가 그를 가만두지 않았다. 연일 인터뷰가 쇄도했다. 그는 하루아침에 시시포스시에서 가장 유명한 전문 경영인이 되었다. 그의 나이 불과 25살 때였다. 그의 유명세는 곧바로 마피아 보스 그미로바의 시선을 끌었다. 거의 왕따로 취급받던 그의 막내 아들을 구원한 청년. 마침 이고르의 장녀 안나는 이제 갓 20살이 된 아름다운 처녀였다. 그들은 니콜라이를 그들만의 궁전으로 끌어들였다. 한창 혈기왕성한 니콜라이는 안나를 보자마자 단숨에 사랑에 빠졌다. 일사천리로 결혼식이 진행되었다. 성대한 결혼식이었다. 정재계 유력 인사들이 모두 참석했다.
그때가 니콜라이 생애 최고의 한 해였다. 하지만 니콜라이의 욕망은 끝이 없었다. 그는 더 높은 곳을 바라보기 시작했다. 그는 그때 처음으로 레오를 만났다. 그미로바의 장남, 실질적인 마피아 보스였다. 잔인하기로 둘째가라고 하면 서러울 정도로 악명을 떨쳤던 그는 일련의 합법적인 사업 성공에 고무되어 자신의 이미지 세탁에 열을 올리고 있었다. 니콜라이는 그 점을 파고들었다. 그는 흑해 일대의 주류 시장을 합법적으로 독점하기 위한 청사진을 레오에게 제시했다. 니콜라이에게 엄청난 돈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그는 이 자금력을 바탕으로 주변의 양조장을 몽땅 사들였다. 판매를 거부하거나 터무니없이 비싼 값을 부르는 양조장은 이고르가 직접 나섰다. 마피아의 사주를 받은 세무서 직원이 느닷없이 회사에 들이닥쳐 회계장부를 압수하거나 위생계 조사요원이 공장의 부집을 시간에 나타나 구석구석을 뒤지고 다녔다. 그런데도 버티는 양조장은 마피아의 공포로 그들을 쫓아냈다. 이즈음 작은 사건 하나가 수면 위로 올라왔다. 예전에 술을 빼돌려 감옥에 갔던 전 직원들이 하나둘씩 풀려나기 시작한 것이다. 그들은 자기 밑에서 일하던 새파랗게 젊은 니콜라이가 어느새 주류업계의 아이콘이 된 것을 목격하고는 시기와 질투를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고 그들이 만든 싸구려 술이 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최고의 위스키가 되었다는 사실에 경악했다. 눈치 빠른 이는 이 추악한 진실이 곧 돈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그들은 신문 기자를 끌어들여 니콜라이를 협박하기 시작했다. 그들의 입막음용 돈을 요구한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중요한 것 한 가지를 간과하였다. 니콜라이가 마피아 가문의 사위라는 사실을, 게다가 니콜라이의 성장 환경이 어떠하였는지를 그들은 전혀 몰랐다. 니콜라이가 어른이 될 때까지 보고 배운 것은 폭력뿐이었다. 그는 폭력이 얼마나 신속하고 정확하게 자신이 목적하는 바를 이루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게다가 그는 한두 푼의 돈으로 밀고자들의 입을 영원히 닫게 할 수 없다는 것도 인지했다. 동네에서 그들이 하나씩 사라졌다. 누구도 그들이 어디로 갔는지 몰랐다. 경찰의 탐문 수사는 형식적이었다. 그저 동네 몇 바퀴 둘러보고는 수사가 마무리되었다. 실종자 유족들은 니콜라이를 의심했지만 아무도 입을 열거나 신고하지 않았다. 그들에게 니콜라이는 이제 총망받는 기업인에서 공포를 선사하는 조폭 두목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그 화려한 공포를 결정짓는 사건은 바로 그를 협박하던 신문기자가 양조장 건너 옥수수밭에서 변사체로 발견된 거였다. 누군가에게 심하게 난도질당한 그의 몸은 밭 곳곳에서 뒹굴었다. 제4부 그레고리 흘라디는 차창 밖을 응시했다. 황금빛 해가 서서히 지고 있었다. 하지만 헤스티아 성은 다가갈수록 점점 밝아졌다. 성벽 위에서는 작은 등불들이 마치 밤하늘의 별처럼 깜빡였다. 그 안으로는 굵은 베이스의 테크노비트가 어지럽게 어우러진 레이저 광선을 흔들고 있었다. 그레고리는 입구에 차를 세웠다. 흰 장갑을 낀 안내원이 잽싸게 다가왔다. 발레 파킹 서비스입니다.
차 문을 열고 발을 내딛자 그를 반겨줄 음악이 밤하늘에 메아리쳤다. 그는 안내원에게 키와 팁을 건넸다. 그리고 입구에 마련된 접수대에 초청장을 보였다. 감사합니다, 스테판 홀트님. 아무쪼록 즐거운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문을 지나 그레고리는 내부로 들어섰다. 홀 양옆에는 불빛에 비친 샴페인 잔과 맥주 잔이 가득 차 있었다. 밤하늘을 향해 솟은 촛불 모양의 조명이 모든 통로를 밝혔다. 높은 천장에는 옥색의 장식천이 부드럽게 펼쳐져 있었다. 그리고 묵직한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고 수많은 색상의 조명이 내부를 환상적인 분위기로 물들였다. 음악은 홀 내부를 채우며 미로처럼 얽혀 퍼져나갔다. 눈부신 공연 무대에는 화려한 복장을 한 연주자들이 신시사이저를 연주하며 청중들을 매료시키고 있었다. 파티장은 인산인해였다. 다양한 색상과 디자인으로 치장한 남녀가 즐겁게 춤추고 있었다. 나비 넥타이에 정장 차림을 한 그레고리는 오히려 생뚱맞은 느낌을 받았다. 테크노 음악의 매혹적인 리듬에 맞춰 사람들은 마치 중력을 초월한 듯 자유롭게 몸을 흔들었다. 초록색과 빨간색, 파란색의 레이저 광선은 그들의 움직임을 따라 흐르며 환상적인 빛의 장막을 만들었다. 파티장은 한 폭의 예술작품이었다. 화려한 드레스를 입은 여인들은 풍성한 황금빛 가운과 보석으로 장식된 마스크로 그레고리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그리고 그 순간 그레고리는 잠시나마 이리나를 떠올렸다. 그녀의 투명한 눈빛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아름다움이었다. 마치 풀밭에 피어난 아침 이슬과도 같았다. 그것은 그의 마음을 투명하게 드러내는 창이었다. 그는 속수무책으로 그의 감정을 숨길 수가 없었다. 이리나, 사랑해. 그레고리는 이리나와 손을 맞잡고 춤을 추면서 자유로운 환상 속으로 빠져들고픈 충동을 느꼈다. 하지만 그는 곧바로 냉정을 되찾았다. 그는 이곳에 즐기러 온 것이 아니다. 그는 파티장을 지나 성벽을 따라 뻗은 길로 나갔다. 점점 음악 소리가 줄어들었다. 그리고 그 속으로 자연의 소리가 커졌다. 바람소리, 새소리, 발소리. 마침내 요란한 장식을 한 문이 나타났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그림자 같은 인물이 그레고리에게 인사를 건넸다. 스테판 홀트 씨, 혹시 무기를 휴대하셨나요? 아니요. 그럼 잠시 몸수색에 있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는 익숙한 솜씨로 그레고리의 몸 구석구석을 만졌다. 좋습니다. 이리로 오시죠. 그레고리는 그를 따라 문 안으로 들어갔다. 화려한 장식의 넓은 통로 끝에 금장색의 문이 그들을 맞았다. 잠시 후 문이 자동으로 열렸다. 그레고리는 천장을 힐끗 한번 쳐다봤다. 짙은 색의 반원형 CCTV가 천장 각 모서리에 박혀 있었다. 사무실은 우아함과 화려함에 눈이 부셨다. 소파는 화려한 천에 쌓여 있으며 정교한 자수가 그려진 금색 실로 장식되어 있다. 이리로 앉으시죠. 그레고리는 안내에 따라 소파에 몸을 기댔다. 풍부한 쿠션과 몸을 감싸는 부드러운 감촉이 그를 편안함으로 인도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사방을 관찰했다. 벽은 근박으로 장식되어 있으며 도금된 나무 장식과 어우러져
고풍스런 역사의 흔적을 품었다. 벽면의 그림은 화려한 색채와 아름다운 조각으로 이루어져 있어 감탄이 절로 나올 정도였다. 하지만 그의 관심을 끈 것은 유난히 큰 창문과 그것을 부드럽게 숨기고 있는 화려한 커튼이었다. 밝게 빛나는 천은 불꽃놀이를 보는 것과도 같은 기분을 선사했다. 이윽고 반대편 문에서 중년의 신사 2명이 나타났다. 그들은 우아한 미소를 지으며 그레고리에게 다가와 악수를 청했다.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가브리엘입니다. 그리고 옆에는 변호사 보리슬라프입니다. 네,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스테판입니다. 저는 애들러 말하는 것에 그다지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직설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뢰가 되지 않는다면. 네, 저도 그게 편합니다. 말씀하시죠. 우리 사업이라는 게 무척 예민하고 조심스러운 것이라는 것은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항상 살얼음 위를 걷는 거죠. 한 번만 삐끗하면 모든 게 끝장이니까요. 그런데도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이 사업을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키울 수 있었던 것은 첫째도 신중함, 둘째도 신중함, 셋째도 신중함 덕분이었죠. 네, 특히 저희와 첫 거래를 하는 고객이라면 무척 신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스테판 씨도 충분히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 네, 지당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스테판 씨를 조사했습니다. 전문가를 동원해 아주 깊이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저에 대한 파악이 완료되셨나요? 네, 어느 정도는 되었습니다. 가브리엘은 고개를 천천히 끄덕거렸다. 그리고 말을 이어갔다. 흡족할 만큼은 아니지만 말입니다.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저희 사업 아이템이 늘 이런 불확실성과 불안정성, 고위험은 피할 수도 외면할 수도 없는 선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그에 대한 보상도 클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네, 그렇죠. 세상에는 이름난 부자들은 많습니다. 하지만 알려지지 않은 부자가 더 많죠. 우리 고객의 대부분은 바로 알려지지 않은 부자들이죠. 그분들은 뭐든 꼭꼭 감추려고만 하십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바로는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부자들은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그들이 중국이나 인도의 저 외딴 시골의 졸부가 아닌 이상 부자들의 이야기는 늘 주변인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기 마련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스테판 씨에 대해 저희가 파악한 바는 무척 고무적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런가요? 유럽 석유 철강 산업으로 유명한 가벤스 가문 혈통, 하버드 경제학과, 투자회사 설립, 막대한 자산 보유, 매년 수백만 달러의 기부. 네, 제대로 조사하셨군요.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상하다고요? 이런 분이 왜 저와 이런 말도 안 되게 위험하고 불법적인 거래를 하시려고 합니까? 네, 그건... 그레고리는 잠시 숨을 고른 뒤 말을 이어갔다.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빠뜨리고 조사하셨습니다. 빠뜨렸다고요? 네, 투자회사에 관한. 제 입으로 말씀드리기가 그러하니 지난달 17일자 파이낸셜지에 실린 기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브리엘이 고개를 까딱거렸다. 그러자 옆에 앉아있던 변호사가 휴대폰에서 기사를 검색하여 그에게 보여주었다. 기사를 훑어본 가브리엘은 눈만 그레고리에게 향한 채 물었다. 이 기사가 사실입니까? 폰지 사기 의심 정황. 사실입니다. 저 기사를 본 저희 최대 고객이 투자금을 회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큰 돈이 필요한 거고요. 완벽하군요. 네? 그레고리는 가브리엘이 완벽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에 일종의 불안을 감지했다. 완벽하게 준비하셨군요. 무슨 말씀이신지. 그레고리는 그 순간
푹신한 소파에서 가시바늘이 솟구치는 불편한 환상을 겪으며 온몸이 뻣뻣하게 굳어지는 것을 느꼈다. 가브리엘이 다시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자 변호사가 자리를 털고 나갔다. 뒤이어 검은 수트에 선글라스를 낀 건장한 남자 4명과 호리호리한 모습의 여자가 들어왔다. 남자들은 그레고리 주변을 둘러쌌다. 그리고 여자는 가브리엘 옆에 섰다. 그레고리는 이제 뭔가가 잘못되었음을 확신했다. 그는 다시 큰 창문을 쳐다보며 정장 안쪽 주머니에 꽂혀있는 만년필을 팔꿈치로 살짝 누르며 확인했다. 폰지 사기라. 멋지군요. 그러니까 당신은 번듯하게 투자회사를 차려서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이고 고객 돈을 흥청망청 쓰다가 꼬리가 밟히자 그 돈을 메꾸기 위해서 무기 브로커인 나에게 접근했다. 그 말인 거죠? 네, 말하자면 그렇죠. 멋진 시나리오입니다. 나를 믿지 않는군요. 물론 당신을 믿지 않습니다. 방금 당신 입으로 그랬잖아요. 당신은 사기꾼이라고. 그런데 어떻게 제가 믿겠습니까? 하지만 제가 지금 코너에 몰린 것은 확실합니다. 당장 큰 돈이 필요합니다. 당신은 지금 당신 앞에 서 있는 이 여인을 전혀 알아보지 못하는군요. 네? 그레고리는 급히 시선을 그녀에게로 돌렸다. 수수한 하녀 복장에 깡마른 그녀는 시선을 바닥으로 내리깔고 엉거주춤 가브리엘 옆에 서 있었다. 가브리엘은 다정스러운 표정으로 그녀의 손을 잡고 소파에 앉기를 권했다. 그녀는 소파 끝에 살짝 걸터 앉았다. 하지만 시선은 여전히 바닥을 향했다. 사업을 하다 보면 신중함으로도 모자랄 때가 있어요. 상대가 작정하고 속이려 든다면 걸려드는 거지 별 수 있겠어요? 게다가 그 상대가 거대한 비밀 조직이라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레고리 씨? 그레고리의 머릿속이 스파게티처럼 엉키고 있었다. 그는 어떻게 나의 이름을 알았는가? 저 여자는 도대체 누구인가? 나는 이제 어떻게 이 난국을 헤쳐나가야 하나? 그레고리는 공들인 그의 첩보 활동이 한순간 무너지는 절망을 느꼈다. 솔비타, 고개를 들어 그레고리 씨를 보세요. 가브리엘의 요청에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레고리를 쳐다봤다. 솔비타, 당신 고향이 어딘가요? 시시포스입니다. 그녀는 꺼져가는 목소리로 응답했다. 그곳에서 15년 전 당신은 무슨 일을 했나요? 호텔 객실원이었습니다. 당신은 그레고리 씨를 아는가요? 네, 저희 호텔 단골 손님이었습니다. 항상 후하게 팁을 주셨고요. 그럼 15년 전 그 뜨거웠던 여름에 무슨 일이 있었죠? 네, 그레고리 씨와 동침한 여인이 베란다에서 뛰어내렸습니다. 그 후 그레고리 씨는 어떻게 되었나요? 잡혀갔습니다. 당신 앞에 있는 사람이 그레고리 씨가 맞나요? 네, 맞습니다. 가브리엘은 빈정거리는 표정으로 그레고리에게 말했다. 알고 보니 시시포스에서 모르는 이가 없더군. 시시포스의 바람둥이. 그런데 시시포스의 감옥은 스파이 교육도 하나? 응? 그레고리 씨. 그 순간 그레고리는 잽싸게 호주머니에서 만년필을 뽑아 가브리엘의 팔을 비틀면서 뒤로 돌아 들어가 그의 목에 만년필을 살짝 찔렀다. 그리고 크게 외쳤다. 가까이 오지 마. 너의 주인이 죽는 것을 보지 않으려면 그 자리에 멈춰. 알겠어, 이 머저리들아? 그레고리를 둘러서 있던 경호원들이 움찔하며 뒤로 물러났다. 솔비타는 황급히 자리를 피해 도망쳤다.
가브리엘의 목에서 한 줄기 피가 흘러내렸다. 이러지 마시오. 좋게 말로 합시다. 조금 전에 당당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가브리엘은 애원하듯 외쳤다. 내가 알고 싶은 거는 너도 알고 있잖아, 가브리엘. 너 목을 베는 거는 순식간이야. 그러니 네가 말해봐. 도대체 어디서 핵탄두를 가져오는 거야? 도대체 누가 그걸 너에게 팔아달라고 요청하는 거야? 어서 사실대로 말해. 그레고리 씨, 당신은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군요. 당신이 성장했던 그 시시포스가 어떤 도시인지를 당신은 아무것도 모르는군요. 그게 무슨 소리야? 시시포스라니. 시시포스가 왜? 당신의 그 대단한 첩보기관에 제발 역사 교육 좀 하라고 하세요. 시시포스는 아무것도 아닌 곳이었어요. 농사도 안 되는 그저 버려진 척박한 땅이었어요. 우리나라가 어떤 곳이에요? 비옥하기 그지없는 검은 흙으로 둘러싸인 곳이라고요. 시시포스만 빼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벼랑간 도시가 들어섰어요. 그리고 소련 서기장이 매년 빠짐없이 그곳을 방문했고요.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그럼 맞아요. 당신 형제들이 뛰어놀던 그 땅의 지하에는 수십 개의 비밀 저장고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그것을 차지하기 위한 세력 간의 전쟁이 시작된 거고요. 당신 형만 아니었으면 당신이 저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목숨이 10개라도 남아나지 못했을 거예요. 알겠어요? 그럼 내 형이? 올리거가? 네. 당신 형이 내게 부탁했어요. 목숨만은 살리라고. 그럼 젠장, 그 무기 판매상이 올리거란 말이야? 이 더러운 새끼야? 불쌍한 그레고리. 당신은 형들이 그저 술만 파는 조직 폭력배 정도로만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당신 동생 빅토르가 국방연구소에 근무하는 게 단지 우연이라고만 생각했어요? 그레고리는 그 순간 힘이 쭉 빠져 하마터면 쥐고 있던 만년필을 놓칠 뻔하였다. 지난 1년간 그가 추적했던 모든 의문이 삽시간에 분명하게 다가왔다. 빈 곳, 텅 빈 곳으로 고통이 채워졌다. 그레고리는 큰 창으로 몸을 날렸다. 그는 우두둑 뜯어진 커튼, 와장창 부서진 유리 조각과 함께 밑으로 떨어졌다. 철퍼덕하며 물속으로 떨어진 그는 하염없이 내려갔다. 그레고리는 사전 시뮬레이션을 통해 이곳이 수족관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안쪽 주머니에서 점착 폭탄을 꺼냈다. 그리고 수족관 전면을 차지하는 거대한 유리에 부착했다. 그리고 속으로 카운팅을 하면서 최대한 빨리 수면 위로 떠올랐다. 참았던 숨을 크게 들이키며 주위를 돌아보니 어느새 가브리엘의 부하들이 바깥에서 그를 지켜보고 있었다. 생포하라. 명령이 떨어지기 무섭게 부하 몇 명이 물속으로 뛰어들었다. 그 순간 그레고리 발밑에서 강한 폭발 진동이 올라왔다. 하지만 수족관 유리는 깨지지 않았다. 미세한 금만 났다. 당황한 그레고리는 다시 잠수하기 시작했다. 부하들도 맹렬히 그를 쫓아왔다. 그는 금이 간 유리벽을 발로 세차게 찼다. 하나, 둘, 셋. 그의 발차기는 가브리엘의 부하들이 그를 잡기 전까지 계속되었다. 그레고리는 그들의 소나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발버둥쳤다. 하지만 역부족이었다. 떼거리로 몰려온 그들은 그레고리를 옴짝달싹 못하게 붙잡고 위로 떠올렸다. 그들이 가까스로 수면 위로 얼굴을 드러내고 참았던 숨을 쉬는 동안 수족관이 깨졌다. 그레고리와 가브리엘 부하들은 점점 빠른 속도로 내려가기 시작했다. 거친 거품과 함께 수많은 흑해 물고기가 떠내려가는 물결을 따라 황급히 몸을 버둥거렸지만 속수무책으로
떠밀려갔다. 그레고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사지를 틀어가며 물결의 흐름 속에 자신을 맡겼다. 그는 꼭 살아야겠다고 생각했다. 살아서 시시포스와 그의 형제들에게 다가온 암울한 기운을 꼭 밝혀야겠다고 결심했다. 성으로 연결된 좁은 도랑을 통해 탈출에 성공한 그레고리는 본부에 연락하기 위해 휴대폰을 켜려다 멈추었다. 그리고 잠시 머뭇거리다 이내 생각을 고쳐먹고 빠른 걸음으로 주택가 근처 골목으로 갔다. 인적이 드문 곳에 주차된 차량을 발견한 그는 익숙한 솜씨로 차 문을 따고 시동을 걸었다. 그리고 재빨리 도심을 벗어나 고속도로로 접어들었다. 그는 차량 내비게이션을 켜고 오대사 항구를 검색하여 입력했다. 예상 운행시간 4시간 13분. 고속도로는 한가했다. 그는 차량 속도를 최대로 올렸다. 주위의 풍경이 빠른 속도로 변했다. 그는 차창을 활짝 열었다. 휘몰아치는 바람이 그의 얼굴을 세차게 때렸다. 순간의 한기가 그의 지친 몸과 영혼을 자극했다. 검은 하늘, 검은 세상, 그리고 어둡게 가라앉은 마음. 그레고리는 동생 빅토르가 어느 순간부터 점점 자신과 멀어진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그레고리는 누구보다 그를 살뜰하게 챙겼다. 숫기도 없고 외톨이에 학교에서 왕따인 그를 일진으로부터 지켜준 건 그레고리였다. 그는 빅토르의 수호자였다. 하지만 빅토르가 영국에서 유학하고 돌아온 어느 시점부터 그는 변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게 뚜렷하게 무엇인지 어떤 의미인지는 그레고리는 전혀 알지 못했다. 젠장, 나는 그저 내 형제와 조용히 살고 싶었단 말이야. 그날 그레고리가 군대에 끌려가던 날, 바로 고속도로에서 비로소 그는 알게 되었다. 빅토르의 고통을. 그가 왜 나를 외면하는지를. 막내 세르게이는 마침내 그레고리에게 자신만이 간직한 비밀을 털어놓았다. 이리나의 딸 나타샤의 아버지가 빅토르라는 사실을. 그레고리는 그 순간 좌절했다. 그는 자신이 전혀 의도하지 않았지만 가여운 여인을 죽음에 이르게 하였고 불쌍한 동생을 배신하고 절망으로 빠뜨린 것이다. 이후 그레고리는 시시포스로 돌아가지 않았다. 모든 연락을 끊었다. 그리고 전혀 낯선 곳에서 새로운 이름으로 새로운 삶을 살았다. 그렇게 15년이 흘렀다. 하지만 그는 지금 다시 빅토르를 만나려 하고 있다. 지금 동생이 위험하다는 것을 직감한 것이다. 그는 동생의 수호자였다.